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핵심 우라늄 농축 책임자였던 김철민이 어린 딸과 함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딸과 함께 탈출한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의 탈출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새벽 4시 평양 핵물리학 연구소에 긴급 전화가 울렸고 김철민은 황급히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물리학 연구소 부소장이자 우라늄 농축 기술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위치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특권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지원이 상태 악화, 즉시 병원으로. 김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9살 딸 지원이는 2달 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양 대성구역의 특별관사는 보통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180평 규모로 이탈리아제 가구와 독일산 가전제품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매주 목요일마다 특수 배급소에서 수입 식료품이 공급되었습니다. 일본 과자, 스위스 초콜릿, 러시아 캐비아까지. 하지만 이 모든 사치품이 딸의 생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철민이 급히 돌아온 병원에서 담당 의사 리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소장 동무,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에는 적합한 공여자도 필요한 약물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내는 5년 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원이가 이 세상에서 김철민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는 자신이지만 딸 하나 살릴 약조차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하 60m의 진실, 평양 근교 용성구역 산속, 겉으로는 농업연구소로 위장한 건물 아래 지하 60m의 북한 최대 비밀 시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죠. 김철민은 매일 오전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6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종 연구실까지는 4개의 강철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문, 홍채, 음성 인식과 함께 매일 바뀌는 16자리 암호까지. 연구실에는 일본에서 밀수입한 원심분리기들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농축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70명의 최정예 과학자들이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날 오후 당 중앙위원회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철민도 참석 명령을 받았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군수공업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최고 존엄께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모든 민간 의료 예산을 40% 감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식량 배급도 20% 추가 감량합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김철민도 억지로 손뼉을 마주쳤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자리의 동료 연구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핵폭탄 하나 값이면 첨단 병원 5개는 짓겠네. 그런데 우린 병원은 못 짓고 폭탄만 만들지.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철민은 평양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동상들과 선전 구호들, 그 뒤편에 어두운 골목들, 수많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도 이 체제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시자의 그림자. 김철민의 일과는 철저한 감시 하에 있었습니다.
담당 보위부 요원 강영철 대위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175cm의 마른 체격이지만 눈빛은 매서웠죠. 그는 김철민의 출퇴근부터 사적인 만남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기록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강영철은 김철민의 관사 앞에 대기했습니다. 출근 경로, 점심 메뉴, 만나는 사람들, 통화 내용까지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되었죠. 김철민의 컴퓨터 사용 기록도 실시간으로 감시되었고 이메일 한 통도 검열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강영철에게는 김철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핵실험장 사고 때 김철민이 목숨을 걸고 강영철의 동생을 구해낸 일이 있었거든요. 방사능 누출 사고였는데 김철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구조된 사람 중 하나가 강영철의 동생이었죠. 그 이후로 강영철은 직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감시 대상이지만 은인이기도 한 김철민. 더구나 강영철에게도 6살 딸이 있었기에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강영철은 김철민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침묵이 길어졌고 딸의 사진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 자료를 검색하는 빈도가 증가했죠. 모두 백혈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부로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 특히 남조선 정보기관의 접근 시도에 주의하라. 강영철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강영철은 김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소장 동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 피곤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지원이 상태가 제 동생을 구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김철민은 알아차렸습니다. 감시자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 주겠다는 신호였죠. 고맙네, 강대위.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운명의 제안. 어느 날 저녁, 김철민이 평양 고위층 전용 식당 목란관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최고급 요리와 중국산 마오타이주가 제공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김철민의 마음은 병원에 있는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종업원이 김철민에게 접근했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가 일반인과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물잔을 따르며 작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화장실 2번째 칸. 10분 후, 김철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딸을 생각하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은 예상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무역상으로 위장한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었죠. 김 부소장님, 따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암센터의 치료 성공 사례입니다. 지원 양과 같은 증상의 아이들이 완치된 기록이죠. 김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부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따님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쪽지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3일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십시오. 화장실을 나오는 김철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딸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민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울 아산병원 소아암센터의 치료 영상이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 의료진의 상세한 치료, 과정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한 줄의 메시지. 지원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원이와 똑같은 나이, 똑같은 증상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치료 전 창백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까지. 김철민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때 딸 지원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철민의 눈에는 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은 더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어졌죠. 그래, 우리 지원이 씩씩하네. 김철민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낳으면 발레 배우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 순간 김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꿈을 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비밀 준비. 다음 날부터 김철민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구소의 핵심 자료들을 정리했죠. 우라늄 농축 공정, 원심 분리기 설계도, 핵물질 정제 기술 등. 이 모든 정보를 초소형 마이크로 칩에 담았습니다. 칩의 크기는 쌀알만 했지만 256GB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밀수입한 최신 기술이었죠. 김철민은 이 칩을 지원이가 좋아하는 나비 모양 머리핀 안에 숨겼습니다. 지원아, 이 머리핀은 엄마가 남긴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아빠, 꼭 지킬게요. 지원이는 머리핀을 소중히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3일 후 약속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복도에서였죠. 지원이가 검사받는 동안 의사로 변장한 요원이 접근했습니다. 11월 3일 새벽 2시. 집에서 대기하십시오. 어떻게 나가죠? 감시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과 함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원은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비상시 따님에게 먹이십시오. 서울에서 가져온 특수 치료제입니다. 김철민은 약병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딸을 살릴 수 있는 약이라면. 감시자의 선택. 그날 저녁, 강영철이 김철민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부소장 동무,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지시입니까? 11월 5일부로 모든 핵심 기술자들을 산악 지역 특별시설로 격리한다고 합니다. 최소 1년간 외부 접촉 금지입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격리되면 지원이를 치료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강영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소장 동무 행동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감시조가 보고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하실 일이 있다면 서두르십시오. 강영철의 눈빛에서 김철민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겠다는 신호였죠. 강대위, 당신도 위험할 텐데 3년 전 동생을 구해주신 것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강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료, 물자, 수송 차량 통행증입니다. 11월 3일 새벽용입니다. 북부 지역 결핵 환자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은 강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소장 동무 딸이 꼭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만 행운을 빕니다. 탈출의 밤 11월 3일 새벽 1시 30분 김철민은 지원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지원아, 이제 병원에 가야 해. 새벽에요? 왜요? 아빠, 특별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야. 조용히 따라와. 지원이는 나비 머리핀을 꽂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철민은 딸을 안고 집을 나섰죠. 관사 밖에는 의료, 수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강영철이 준 통행증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핵 환자 이송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죠. 첫 번째 검문소. 경비병이 통행증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물자 수송, 이 시간에 응급 환자입니다. 강 대위님 지시입니다. 강영철의 이름을 듣자 경비병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도 비슷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 내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젊은 경비병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기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죠. 결핵 말기 환자입니다. 전염 위험이 있으니 물러서십시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병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핵 전염을 두려워한 것이죠. 빨리 지나가십시오. 차량은 검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철민은 지원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국경의 긴장.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철민은 딸을 안고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작은 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무보트였는데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특수 제작된 것이었죠. 빨리 타십시오. 보트 운전사가 재촉했습니다. 김철민이 지원이를 안고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 없이 노를 저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에서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김철민은 지원이를 꼭 안고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빛이 보트 근처를 지나갔지만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죠. 그때 북한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침입자 발견, 모두 남쪽으로. 강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경비병들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보트는 무사히 중국 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중국 강변에는 한족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브로커였죠. 김 선생님이시죠? 빨리 차에 타십시오. 준비된 차량은 낡은 중국산 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산물 운송 차량이었죠. 연길까지 6시간 걸립니다. 도중에 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중국 농민으로 변장하셔야 합니다. 김철민과 지원이는 중국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원이는 힘들어했지만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원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정말요? 그럼 발레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차량이 중국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김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이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북한 추격조가 국경을 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민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연길 대신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더 멀지만 안전합니다. 차량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검은 차량 2대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격조입니다. 꽉 잡으십시오. 브로커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좁은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렸죠. 지원이는 무서워서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추격전이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중국 공안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미리 연락해둔 겁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중국 공안이 추격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중국 영토 내 불법 추격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였죠. 북한 추격조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은신, 추격조를 따돌린 후 브로커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의 임시 은신처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죠. 마을 입구의 낡은 2층 집. 주인은 6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20년간 탈북민들을 도와온 베테랑이었죠. 어서 오세요. 일단 며칠 쉬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추적이 심해서 바로 움직이면 위험해요. 할머니가 준비해준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원이를 위한 약과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죠. 아이가 많이 아프네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1시간 후 조선족 의사가 왔습니다. 그는 지원이를 진찰하고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혈병 말기입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철민은 서울에서 받은 약을 꺼냈습니다. 이 약이라도. 의사가 약병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건 한국 최신 항암제네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약을 투여하자 지원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했죠. 은신처에는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할머니, 그리고 20대 청년,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젊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탈영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김철민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딸을 치료하러 왔다고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심양을 거쳐 라오스로 가겠습니다. 몽골 루트는 너무 위험해졌어요. 심양에서의 위기. 심양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김철민과 지원이는 중국인 할아버지와 손녀로 변장했죠. 지원이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공안 검문이 있었습니다. 김철민의 가슴이 조였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신분증이 완벽했습니다. 심양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40대 한족 여성이었죠.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비행기로 쿤밍으로 갑니다. 거기서 육로로 라오스에 들어가죠. 심양의 안가는 시내 중심가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오고 있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은 지원이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앞문으로 공안들이 들이닥쳤죠. 저쪽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철민은 지원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다가 한 폐공장에 숨었습니다. 지원이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김철민은 남은 약을 딸에게 먹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우리 지원아. 새벽 5시 브로커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공항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계획을 바꿔서 베이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라오스의 희망. 베이징을 거쳐 쿤밍. 그리고 마침내 라오스 국경. 일주일의 험난한 여정 끝에 그들은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메콩강이 흐르는 이 도시에서 김철민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30분입니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브로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근처에서 마지막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있다. 김철민이다.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사관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서십시오. 긴박한 대치 상황. 김철민은 지원이를 꼭 안고 대사관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의무실에서 한국 의료진이 지원이를 진찰했습니다. 즉시 한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골수이식이 시급합니다. 김철민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의 감격. 3일 후 비엔티안에서 방콕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김철민은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동생 김철수였습니다. 15년 전 먼저 탈북한 동생이었죠. 철민이 형, 정말 형이 맞아? 철수가 달려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철수가 지원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카구나. 삼촌이야. 이제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뒀어. 뭘 준비했다는 거야? 서울대병원 소아암센터에 입원 예약했어.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 서울대병원 소아암센터.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지원이를 맞았습니다. 담당 교수인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다행히 골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김철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6개월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믿으세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골수이식. 지원이는 힘들어했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견뎌냈습니다. 병실에는 늘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원이를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와 책을 읽어주었죠. 지원아,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을래? 백설공주요. 지원이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기적의 회복.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6개월 후 마침내 완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원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박 교수의 선언에 김철민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이는 건강한 아이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죠. 아빠, 나 이제 발레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원아, 건강하게 자라. 나중에 꼭 놀러와. 새로운 삶. 정부에서 마련해준 주택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했죠. 김철민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통일 후 핵 폐기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가져오신 자료가 정말 귀중합니다. 연구원장이 말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친구들과 어울렸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북한 친구들 그린 그림이에요. 지원이의 그림에는 두만강 너머의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약속. 어느 봄날 김철민은 지원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멀리 북한도 보여요? 직접 보이진 않지만 저 산 너머에 있어. 우리 친구들도 거기 있어요? 그래,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김철민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약속할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기차 타고 평양에 가자. 진짜요? 그럼 강영철 삼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모두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원이는 발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발표의 날, 무대 위에서 춤추는 지원이를 보며 김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곳이었다고. 아빠, 잘했어요? 공연을 마친 지원이가 뛰어왔습니다. 최고였어. 우리 딸. 김철민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불빛들. 그 속에서 김철민과 지원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생 철수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헤어진 지 15년 만이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 이제는 함께 살자. 지원이도 가족이 생겨서 좋겠네. 지원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삼촌, 나 이제 건강해요. 발레도 잘 춰요. 희망의 메시지. 1년 후 김철민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은 생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희망, 그리고 미래를 얻었습니다. 청중 속에는 새로 탈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김철민이 지원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세요. 6개월 전만 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건강합니다. 지원이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요. 그날 저녁, 김철민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도 지원이는 건강하게 웃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김철민과 지원이의 새로운 삶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이 만든 기적,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